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민간인 학살과 관련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두 딸 등 주요 인사의 가족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의혹 사건을 중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더욱 가혹한 제재 등으로 러시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응해서 서방이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나섰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해당 러시아 부대를 찾아내는데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이 키이우 인근의 또 다른 소도시에서 주민 수백 명이 실종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군의 정보기관이 장악했던 해킹된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차단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을 계기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에 여러 차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타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이 이번 주 일요일에 윤곽을 드러냅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검증을 마친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부터 발표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조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정책실장 등 일부 조직을 폐지하고 기능만 남길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 중 일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 전체가 국방부 청사에 입주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 인수위는 집무실만큼은 취임식 날에 맞춰서 이전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신임 LA 한국문화원장으로 부임한 정상원 문화원장이 오늘 라디오 서울을 방문하고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5월 15일부터 LA시에서 팬데믹으로 2년간 중단됐던 차량 노숙에 대한 단속이 재개됩니다. 뉴욕 증시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오늘 밤에는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6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9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4월 6일 저녁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의혹 사건을 중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더욱 가혹한 제재 등으로 러시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북미 건설 노동조합 행사 연설에서 민간인들이 무참하게 처형됐다. 시신들은 거대한 무덤 속에 버려졌다며 이런 중대 전쟁 범죄보다 더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 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규 투자 금지 등 새로운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설명하면서 이는 러시아 경제에 가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러시아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원조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미 자신의 초기 전쟁 목표에 실패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 그리고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두 딸 등 주요 인사의 가족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YTN이 전해드립니다. 와 함께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we're going to keep raising the economic cost and ratchet up the pain for Putin and further increase Russia's economic isolation. 먼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가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됩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렇게 되면 러시아 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전면 차단 대상에 포함돼 러시아 금융의 충격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 한정됐던 러시아 신규 투자가 전 분야로 확대돼 전면 금지됩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성인 두 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신흥재벌 등 핵심 인사들과 가족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These oligarch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not allowed to hold on to their wealth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영국도 스베르방크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점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철강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러시아의 정유 기계와 촉매제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ritain very much in the front rank, will be moving again in lockstep to impose more sanctions and more penalties on Vladimir Putin's regime. 미국 재무부는 앞서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전면 금지했고 법무부는 러시아 미디어 재벌인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를 제재 위반과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처에 나서면서 제재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감춰진 푸틴 일가의 사생활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푸틴 대통령의 장녀 37살 마리아와 차녀 36살 카테리나와 관련된 정보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푸틴 대통령은 연례 기자회견에서 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딸이 자랑스럽지만 절대 공개적으로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관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딸들이 3개 국어를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딸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밝히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장녀인 마리아는 의료 서비스 분야 전문 러시아 투자 회사인 노멘코의 공동 소유주이고 차녀 카테리나는 모스크바 대학의 과학연구진흥재단을 운영하며 모두 결혼해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푸틴의 두 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푸틴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들에게 은닉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숨진 민간인이 5천 명을 넘겼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오늘 AP통신에 따르면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최근 몇 주간 러시아의 포격과 시가전으로 5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으며 그중 210명은 어린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첸코 시장은 병원에 쏟아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한 곳에서만 50명이 불에 타 숨졌으며 도시 기반 시설 90% 이상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인 돈바스와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러시아군은 한 달 이상 집중 포격과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학살을 은폐하려 마리우폴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응해서 서방이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나섰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화려해 보이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로 많은 돈을 벌고 있어 평화 협상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러시아산 석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해당 러시아 부대를 특정하는 데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오늘 부차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 부대를 찾아내는 게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고 이 사건 관련 정보에 밝은 미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미 정보당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산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러시아 부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고 또 다른 부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학살이 자행됐는지를 확정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해당 러시아 부대를 특정해도 이를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할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측에 맡겨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해당 지역 주민의 대피령을 내리는 등 본격적인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바스티온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국영TV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 외곽 일부 지역에 거센 폭격을 가하며 점령 범위를 서서히 넓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가 루안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조속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Основні зусилля ворог зосереджує на підготовці до наступ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метою якої є встановлення повного контролю над територією Донецької та Луганської областей. 우크라이나 당국은 돈바스 지역에서 11개의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르이 가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측이 허락한다면 모든 주민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며 주민들은 안전할 때 버스와 기차가 있을 때 대피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안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아직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완전히 뚫지 못했지만 진격로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도 키이우 일대 등 북부 지역에서 진격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돈바스 점령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이 수도 키이우 인근의 또 다른 소도시에서 주민 수백 명이 실종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감독관이 키이우 북서쪽에 있는 소도시 호스토멜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된 35일 동안 400명 이상의 주민이 실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니소바 감독관은 목격자들은 주민 일부가 살해됐다고 말했으나 그 행방은 지금껏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군의 정보기관이 장악했던 해킹된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차단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연방법무장관은 오늘 당국이 러시아군 정보조직인 총정찰국이 통제하는 본네트를 적발해서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네트는 해킹된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가리키는데 사이버 공격을 할 때 동원됩니다. 본네트는 웹사이트를 먹통으로 만들거나 컴퓨터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다양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전 세계의 소규모 사업체 수천 곳이 러시아군 정보 조직의 멜웨어에 감염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다운타운 인근 그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20마일 미만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타페 애비뉴와 101번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인근까지 정체는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는데요.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노로프 스트리트 출구에는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4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샌드 캐년 로드 구간에도 사고 발생했고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파이어스톤 블루버드 구간에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아주사 애비뉴 구간에도 사고 발생해서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과 구체적인 언급 대신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북한이 계속 제기한 위협 대응에 적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태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것이 한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박진 단장은 하루 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한 뒤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을 계기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에 여러 차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타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북한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 많이 추측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o in terms of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what provocative action the DPRK may take,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북한은 2006년부터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왔지만 2017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To ensure that we take some strong action to let the North know that they can't just keep doing this without any consequences, that we take actions that show we have a credible deterrence against an attack by North Korea. 그러면서 북한의 외교적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은 진지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still hope that they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many outreaches, but thus far they have not.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계속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메릭 갈런드 연방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갈런드 장관이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먼도 상무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원도 역시 양성 판정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모두 워싱턴 내 유력 언론인 클럽이 지난 2일에 주최한 연례 만찬 파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뿐 아니라 행사에 참여했던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다수의 언론인들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만 보냈었습니다. 이번에는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지난 한 달여 동안 모금한 지원금을 직접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동포사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LA 한인회가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범 커뮤니티 차원의 모금 활동을 벌여온 가운데 모금된 기금을 제임스 한 회장과 박윤숙 화랑 청소년 재단 회장이 인접국가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집계된 우크라이나 동포돕기 기금은 6일을 기해 64,158달러가 모금되었으며 지난 4일 모금액 가운데 15,000달러를 우크라이나로 송금해 현재 49,000여 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한인 가정들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라리사 김 씨에게 송금했으며 이를 통해 30가구에 각각 500달러씩 기금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우크라이나한테는 와이어가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내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구자로 옮겨가지고 옮기려고 그랬는데 한면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파트너 뱅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갔다 왔고요. 화랑 청소년재단의 박윤숙 회장은 30가정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오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저 미팅에 나오기 전에 바로 안 회장하고 소통당해서 현재 몰도바는 그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입니다. 박윤숙 회장과 제임스 한 회장은 오는 7일 우크라이나 인접 접경국인 몰도바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해 몰도바의 피신에 있는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에게 기금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포사회에서 모금된 기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39,000달러 중 3만 달러 내외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한 가정당 500달러의 현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제프리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폴란드 쪽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폴란드 쪽으로 가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사이에 폴란드에서 피난민들이 좀 많이 흩어져가지고 지금은 몰도바 지역에 그나마 많이 몰려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몰도바 지역으로 지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강순 우크라이나 국립세무대학교 한국어학과장은 이날 한인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전화통화로 참석해 고려인들을 비롯한 한인들은 한국으로 피난을 가도 경제적으로 정착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비자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가도 이게 그 C1 비자에서 방문 비자거든요, 고려인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최 교수는 현재 인근 접경 지역을 돌아다니며 난민 수용소에서 한시적으로 머무는 한인들의 참상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한 기금은 ukrainepeople.com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오늘 새벽 로스펠리즈 지역에서 주민 2명이 잇따라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오전 12시 22분경 버몬트애비뉴와 선셋 블루버드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피해 남성이 흉기에 찔려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전 12시 25분경 1700블락 버몬트애비뉴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용의자가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자 피해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용의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2년 동안 폐쇄됐던 연방사회보장국 사무소들이 내일 일제히 운영을 재개합니다. 킬롤로 키자카지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내일부터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의 대면 서비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들은 주로 온라인과 전화 서비스를 통해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혜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했고 신청 서비스가 처리되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키자카지 커미셔너는 지역 사무실들의 운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용객들은 사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 강하게 권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 예약 없이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지만 워크인 방문 시 긴 대기 시간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15일부터 LA시에서 차량 노숙에 대한 단속을 재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차량 노숙에 대한 주차 위반 단속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대중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간주되는 레크리에이셔널 비클에 대한 주차 단속은 당장 시작됩니다. 당장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화전이나 드라이브웨이, 차선을 막고 있거나 이벤트나 공공작업 프로젝트에 방해가 되는 경우,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LA 한국문화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정상원 신임문화원장이 오늘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하고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31일자로 LA 한국문화원장으로 정상원 신임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정상원 신임문화원장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돼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올 중반기나 하반기에는 예전처럼 오프라인 이벤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이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 임기 3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민사회와 협력해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현지 사회에 알리고 또 한류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 또 우리 전통문화 또 전통예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재국 내에서 홍보하는 것이 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원 신임문화원장은 한국 영화나 대중예술은 미주 사회에 많이 알려졌지만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순수공연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임기 동안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순수공연을 미주 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LA 다운타운 지역 내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직센터라든가 LA 라이브 또 전시 부분은 모카라든가 또 더 브로드 이런 쪽하고 좀 우리 한국에 있는 국립 문화예술기관들과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 임기 동안에 많이 이뤄내고 싶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 공연예술, 컨텐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LA 한국문화원을 이끌겠다고 합니다. 활발한 문화원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정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문화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 영상 콘텐츠 산업, 공연 전통예술, 재정 담당관을 두루 거쳤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한국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인수위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는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역세권 최초주택, 청년 원가주택 등 주택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 가구 등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유기적으로 공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이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검증을 마친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부터 발표됩니다. 이태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정치인 4명 정도가 입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발표 능력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협상 실무 책임자였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입각은 확실하고 어느 부처를 맡길지 막판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맡았던 이 의원 경력에 맞춰 윤석열 당선인 측이 통일부 장관을 제안했지만 고사해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 등을 고려하는 걸로 관측됩니다. 외교부 장관은 조태용, 박진 의원 가능성이 정확히 반반인데 윤 당선인이 막판까지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 4명이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지만 추경호 의원으로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장관 겸직이 가능하고 비례대표인 이태규, 조태용 의원은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을 지킨다는 당선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나경원 전 의원도 입각이 확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순위지만 조윤선 전 장관과 겹치는 이미지가 다소 부담이라 부처는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올랐던 국토교통부 송석준, 행정안전부 윤한홍, 박수영 의원 등은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장관 후보군에서 빠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일요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1기 내각 일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과 상식 순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더군다나 많은 그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도록 저희 스스로도 송곳 검증을 통해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지시본까지 들고 직접 청와대의 용산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립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어질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새 정부에서 어쩌면 익숙한 풍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부처 현안을 전문적이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PT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전 장관의 공보 단장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 중 우선 360억 원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대통령실 전체가 국방부 청사에 입주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 인수위는 집무실만큼은 취임식 날에 맞춰 이전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KBS입니다.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처리했습니다. 안보시설 구축 비용 116억 원에 국방부 이전비 118억 원 등이 담겼습니다.
당선인 측 요구보다 130억 원이 적은데 이달 중순 한미연합훈련이 변수가 됐습니다. 훈련 핵심 부서가 모인 국방부 청사 1층에서부터 4층에 입주 예정인 대통령실 부서의 조성 비용이 이번엔 제외된 겁니다.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추가 이전 비용 처리는 4월 말 한미훈련 종료 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인 집무실과 비서실 등의 리모델링이 취임을 열흘 정도 남겨두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전체 이전에 최소 40일이 걸린다고 볼 때 빨라야 5월 말이 돼야 전체 이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만이라도 우선 옮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노력하겠다. 본 집무실 조성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면 국방부 내 다른 공간에서라도 5월 10일부터 일할 대안이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 입주를 최우선으로 놓고 순차적으로 나머지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한편 인수위 측은 논란이 일었던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 재난 시스템 등을 연결하는 서버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라인만 설치하면 되는 거라며 관리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에 윤석열 당선인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역을 발전시켜야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될 거라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10년 만에 4%대로 치솟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윤석열 당선인이 물가 상승의 원인과 배경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풀린 돈 때문에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까지 악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유류세 30% 추가 인하 등 서민 물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지금 4.1%가 돼가지고 민생에 대한 좀 특단의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17개 광역단체장도 만났습니다. 일일이 자리를 돌며 인사를 나눈 윤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해 자신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의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어디에 살던 간에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인수위는 수도권 130만 호를 포함해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도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까지 참여한 가운데 역세권 첫집 주택과 청년 원가주택 사업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보상 대상과 규모를 추산해 보고했는데 인수위는 사각지대와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전체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기파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 의원들이 오늘 집단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서 송영길 등판에 따른 내용은 당내 역학구도와도 맞물려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맞붙으면 오차 범위 밖에서 오 시장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의뢰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유권자 1,0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오 시장과 송 전 대표의 가상 양자 대결 구도에서 오 시장은 50.4%, 송 전 대표는 36.7%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오 시장이 앞섰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4.8%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혀 37.8%에 그친 국민의힘보다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과 함께 스포츠 소식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리회의 의사록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2% 하락한 34,497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97% 떨어진 4,481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2% 밀린 13,88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FOMC 의사록에 따른 긴축 우려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가능성 등을 주시했습니다. 연준은 의사록에서 모든 참석자가 2017년부터 2019년 대차 대조표 축소 때보다 더 빠르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것은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위원들 가운데 다수는 당장 3월 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선호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커다란 단기적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9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5달러 73센트 하락한 배럴당 96달러 2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이 점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오늘 델라웨어주 상공회의소 행사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석유와 가스뿐 아니라 밀과 비료 등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올리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속해서 기획적이고 체계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우리의 미국채, 기관채, 주택저당증권 보유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커 총재는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꾸준한 금리 인상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 보유 자산을 줄이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곧 착수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재무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 러시아의 침공으로 식량과 에너지 흐름에 장애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행동은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며 우크라이나와 그 너머에까지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미 곡물 공급 부족과 에너지 가격 상승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경기 둔화나 침체 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은 잔인하고 부당하다며 재무부가 러시아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마스터즈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필드로 돌아왔는데요. 치명적인 자동차 전복 사고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오거스타의 흐드러진 철쭉 사이로 타이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에 매진해온 우주가 결국 5번이나 그린 재킷을 입었던 마스터스를 자신의 복귀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정규대회 출전이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지난해 2월 자동차 사고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Well, as of right now, I feel like I am going to play. My recovery has been good. I've been very excited about how I've recovered each and every day, and that's been the challenge. 샘 스니드와 PGA 다승 공동 1위, 메이저 대회 15승으로 잭 니클로스를 3승 차로 뒤쫓고 있는 우주는 남아공의 우스트이젠, 칠레의 니만과 같은 조에서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I can hit it just fine, and I don't have any qualms about what I can do physically from a golf standpoint. It's now walking is the hard part. You know. PGA 동료들도 우주의 필드 복귀를 두 손 들어 환영했습니다. I hope that he is able to tee it up this week and play well, and obviously that's the greatest thing for our sport. There's definitely a different feel in tournaments that he tees it up in. Couldn't be more happy for him in the place he's at right now, coming back, and proud of him too. I mean, coming back off of that injury. I mean, we've had some conversations, and man, I don't know how he's done it. It's very impressive.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와 2위 존 남을 비롯해 저스틴 토마스, 조던 스피스 등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우주 역시 충분히 못 만들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재가 2020년 이 대회 2위에 올랐던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을 준비를 마쳤고 김시우도 6년 연속 출전하는 꿈의 무대에서 깜짝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흥행카드 타이거 우즈가 출전하고 마스터스의 관중 페이스론이 올해는 무제한 입장할 예정이어서 4월 오거스타에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YTN 김사행입니다. 러시아 축구협회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축구연맹의 대회 출전 금지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축구대표팀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 FIFA의 제재에 대해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기했던 항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폭염주의보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2시까지는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산악지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6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9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0도까지 올라가겠고 해안 지역 88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71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20마일 이상으로 불겠습니다. 낮 최고 8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는 점차 개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사흘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포울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